잘봐. 오늘 특별히 시험에,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아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진짜 잘 챙겨보시면 나중에 시험에 아주 많이 도움돼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복습하시고, 이거 잘 못 맞춘 사람들 오늘 완벽하게 비유와 상징, 그리고 지금 이거 포근한 범위잖아요. 요 시를 통해서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오늘의 목표는 그겁니다. 볼펜 드셨죠? 네. 자, 선생님이 앞에 설명도 썼고, 이거 설명을 뭔지 이해한 친구들은 여기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전 문제 응용하는 건데요. 비유와 상징이 시험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 포근한 범은 비유고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은 상징적 표현을 쓴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거 위주로 핵심 정리를 해준 거니까 선생님 백지 암기하는 거 알려줬죠? 요거랑 요거랑 머릿속에 백지로 꽉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까먹지 말고 이거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매번 나온다. 자, 비유도 상징도 뭔가 표현하려고 할 때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현하려는 대상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가? 그게 비유와 상징이야. 근데 이거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비유하고 상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화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뭐라고 하죠? 원관념이라고 한다고 했죠.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원관념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 원관념을 어떤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라고 했죠.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과 빗대어 표현하는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된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유사성,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아우의 얼굴이 원관념일까요? 그림이 원관념일까요? 아우의 얼굴이 원관념입니다. 아우의 얼굴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아우의 얼굴을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시적 대상. 네. 자, 근데 그 아우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슬픈 그림이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여기서 보조관념은 뭐예요? 그림이 보조관념이야. 근데 아우의 얼굴과 그림 사이 공통적인 유사성은 뭘까요? 시를 보셔야죠. 슬픔입니다. 슬픔. 자, 요거 윤동주의 시입니다. 윤동주의 시. 윤동주가 아우의 얼굴이 슬프다고 느끼는 이유는 왕국의 슬픔 때문이야. 시대적 아픔인 거야. 아우의 얼굴에서 슬픔을 바라본 것, 슬픔을 느낀 것은 화자가 아우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화자의 정서가 슬프기 때문에 아우도 슬퍼 보인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윤동주가 살아가는 시대는 윤동주 스스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것들에 고민하게 하는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야. 그 나라가 망하고 한참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윤동주가 해방 직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해방 전에 죽었으니까 30도 안 되는 나이에 윤동주는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본에 몇 년간 지배받았어요? 36년간. 일제강점기 36년이야.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해방은 무슨? 해방 안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방이 될 것이다.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 수적으로?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해방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전 국민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는 해방된 조국을 물려줘야 된다 라고 목숨 바쳐 일한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재하는 거잖아요. 그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대부분의 국민과 후손들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나 나와서 정치해도 되는 세상이라고 믿게 만들지 말고 자신의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아셨죠? 민증 나오는 거 곧이야, 금방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있어야 돼. 멀쩡한 눈깔로 공책 2장씩 넘기는 새끼가 똑바로 보겠니? 눈을 똑바로 뜨고 귀 열고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공중부양 하려고. 공중부양. 그 아저씨 외계성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자리도 청취 위로 시간. 올릴 수 있다. 그 할머니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원관념 아우의 얼굴, 그 다음에 그림 보조관념. 근데 그 그림과 아우 사이에는 슬픔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없어요? 연결되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은유법은 연결되는 말 없이 이렇게 쓴다. 됐지? 이거 틀린 사람 손들어. 1번 틀린 사람. 맞은 사람 손들어. 진짜 다 맞았어? 오, 잘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요거 세 개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했었으니까. 자, 세 개는 계속 나왔어. 뭐가 추가됐어요? 화류법과 대유법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문만 다른 식으로 바꿨을 뿐이야. 자,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생물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정적인 대상이에요. 자, 고유할 정자입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동적으로 움직일 동자야. 정적인 대상을 동적인 대상으로 표현한다. 무슨 법이라고? 화류법. 자, 그리고 화류법은 이렇게 표현하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는 대상이 아닌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런 뜻이야. 자, 요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있죠? 눈물 흘린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유생물이 할 수 있는 거야? 유생물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돼. 눈물이 흘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유 진짜 뭔가 화자의 슬픔이 그 대상에 이입이 될 때 그냥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슬픔이라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고 그 짐승도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정확하게 이거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해 보시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인법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화류법이야. 고학년 되고 화류법도 나오니까 이참에 알아두세요. 바람이 달린다. 바람이 달린다. 의인법일 것 같아요? 화류법일 것 같아요? 의인법일 것 같아요? 화류법일 것 같아요? 대답해봐. 의인법 손들어. 화류법 손들어. 오, 왜? 왜 화류법이야? 답은 화류법이야. 왜 화류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처럼 아니라 바람. 얘들아, 달릴 수 있는 건 사람 말고도 엄청 많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돼.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화류법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일부의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낸다. 자, 부분적인 속성이지만 전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자연. 뭐라고요? 아니에요. 초록색이라는. 초록색. 크게 얘기해. 괜찮아. 초록. 나무, 산, 하늘, 바람, 뭐 이런 것들 다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이루고 있는 건 너무 많아, 너무. 근데 너무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자연 전체를 표현한다든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 들어봤죠? 아름다운 우리 강산. 그 주로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 그 크리넥스 티슈 같은 휴지에 많이 써 있다. 그 휴지에 보면 그 휴지 원료가 뭐예요? 나무 펄프잖아요. 그래서 휴지 너무 마구마구 쓰면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이 계속 베어지는 겁니다. 수입도 많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나무가 많지 않았던 민둥산이었을 때 아름다운 우리 강산 푸르게 이 표어가 굉장히 전 국민한테 많이 각인되던 시절이 있었어. 나무 심고 나무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치르면서 모든 대부분의 국토에 있는 나무들이 다 소실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딜 가도 다 울창하고 어디 가도 막 꽃이 있고 너무 예쁘지. 그게 무슨 덕분이었냐면 식목일이라고 알아요? 식목일? 4월 5일 식목일. 식목일이 계속 나무 심는 해였어. 나무 심는 날이었어. 근데 이제 주 5일째 되면서 식목일이 국경일에서 빨간 날에서 까만 날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그날을 쉬는 날로 만들어서 다 같이 전 국민이 나무 한 그루씩 심기. 이게 이제 군부독재 시절에 전 국민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과 같은 자연을 이룰 수 있게 됐던 거야.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강산, 원래 강산이라는 말이 강과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우리 강산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자, 이런 뜻이야.
강과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국토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이런 거 다 대유법이에요. 선생님 저기다가 대유법 하나 냈습니다. 여기다가. 자, 아까 얘기한 강과 산은 조국이나 국토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빵은 뭘 대표할까요? 음식. 맞아요. 음식.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왜 쌀이 아니고 빵이었을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나온 말이라서 그래. 프랑스 혁명 당시에 우리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막 시위를 했거든요. 시민혁명 당시 나왔던 말이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 달라 라는 뜻으로 빵은 음식을 대표하는 걸로 쓰였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자, 옆에 여기다가 쓰세요. 자리가 없네. 펜.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저거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자,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건 칼로는 그 사람을 억압할 수는 있다.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칼과 같은 무기예요. 무기. 자, 무기의 힘을 무력이라고 합니다. 무력. 무력으로는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나라는 빼앗겼지만 뭐는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그 정신, 문명,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 천천히 쓰세요. 오늘 어디 상태 안 좋으신가? 천천히 쓰시라 했어요. 사장님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회장님처럼 자꾸 사인만 하세요? 똑바로 쓰세요. 또박또박.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것도 무슨 법이다? 대유법이다. 적었죠? 자, 그 다음 바다는 소중한 보물이다. 원관념 말해보세요. 바다는 소중한 보물이다. 원관념 말해보세요. 바다가 원관념이겠죠? 바다를 보물이라고 표현한 거야. 왜? 바다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둘 다 뭐 해야 돼? 보물. 소중하니까 사람들 엄청 잘 지키잖아. 바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된다. 여기 뭐가 없어요? 연결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야? 은유법이야. 자, 그 다음 이건 너무 쉬워. 선생님이 늘 지급법은 요거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결해주는 말이 있으니까 지급법이에요. 자, 원관념 말해보세요. 4번에서 원관념. 나그네가 원관념이에요. 자, 나그네를 뭐에다 비유했을까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구름이 있고 달이 있어요. 나그네가 길을 이렇게 떠나는 거야. 나그네가 떠나는 길이 구름에 달 가듯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좀 유식한 말이야. 적 자유롭게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훌쩍 이런 게 유유자적이야. 자, 구름에 달 가듯이 나그네는 길을 떠나고 있다. 어디로 갈까요? 알 수 없지만 자유롭게 속세를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자유롭게 떠나는 모습. 한 단어로 말하면 유유자적이라고 했어요. 유유자적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나의 길은 새로운 길.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나 쳤어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고 길의 뜻이 뭔지는 나오지 않았어. 자, 상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은 드러나지 않아. 보조관념만 드러납니다. 보조관념만. 그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이겠어? 보조관념이겠어? 보조관념이겠죠? 이 길이라고 하는 요거를 통해서 길이 의미하는 게 뭔지 직접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보통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네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해. 자, 뭐 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인생, 삶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상징은요 다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인생 또는 어떤 삶의 과정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근데 1대1로 여기 1대1로 대응된다고 했잖아요. 아우의 얼굴과 그림 사이의 공통점. 그 다음에 빵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전체. 이거 상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1대1로 대응되는 거. 비유는 1대1입니다. 바다하고 보물 1대1. 비유는 1대1. 상징은 뭐라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썼냐면 이거를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기는 해. 중학교 과정에서 교재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고등 과정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관습을 거꾸로 하면 습관이야, 습관.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습관처럼 굳어진 표현이 관습적 상징이야. 아주 먼 옛날 누군가가 사용하고 그게 오랫동안 자주 반복돼서 쓰였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건 아주 먼 옛날 전쟁 중에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했죠? 통신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맞아요, 정찰이나 통신 역할을 했단 말이야. 메신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1988년에 열었어요. 서울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개막전에 비둘기를 막 날려보내는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 사회교과서에 실렸을걸? 맞죠? 굴렁쇠 굴리는 아이 나오고 88올림픽 배웠죠? 그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면서 그것만 봤는데 그래? 사회교과서에 나올 텐데 책에 교과서에 그 사진이 있어. 비행기 떨어뜨리는 것만 어디서 브라질이 나왔는데. 나온다고 책에 나와요. 5만 원. 분명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자, 어쨌거나 안 배웠으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비둘기를 막 이렇게 날려보낸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였냐? 평화의 상징이었어. 왜 88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평화를 외쳤을까? 한반도가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그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는, 그리고 남북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비둘기를 막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둘기를 보면서 웬 새떼? 이러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날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오랫동안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했기 때문이야. 뭔 뜻인지 알겠죠? 관습. 습관적으로 오래 쓰면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의미가 굳어진다. 관습적 상징이야. 그다음 개인적 상징은 뭐냐면 윤동주에게 별은 희망의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인에게 별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 시인마다 다 제각각 다르게 쓰이는 의미는 개인적 상징이야. 이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 원형적 상징은 뭐냐면 전 인류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시대, 역사적으로 전 인류에게 모두 다 통용되는 의미는 원형적 상징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맨 처음 뭐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뭐 이래가지고 여자, 남자 만들고 그다음에 사과를 절대 먹지 마라. 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보다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여요. 왜 그럴까요? 뱀이 니네 그 이야기 몰라? 절대 사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최초의 죄는 그거였다 하면서 나오는 거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신다면 거기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것들이 뱀이에요. 사악하게 뱀 혓바닥가 이렇게 나오고 사악하게 사람들 막 꼬시고 하는 그런 어떤 악마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인류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초월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다. 물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먼 옛날부터 물이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거라면 불은 그 물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상대적인 의미예요. 세 가지 상징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유보다 상징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표현하려고 하는 원관념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어에서 가장 학생들이 시를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상징적 표현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공식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상징적 의미에도 그걸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비둘기가 평화라고 했는데 비둘기가 다른 걸로 쓰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개인적 상징 이런 거일 때. 그러면 그걸 모르고 문제를 풀면 절대 풀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에서 상징적 표현이 많이 쓰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상징적 표현은 원관념을 숨긴다고 했잖아.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시기 언제였을까요?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저항시인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서 한참 동안을 암울한 시대에서 보냈다고 했죠. 독재 정권이
이 박정희 정권부터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 누구예요? 전두환, 노태우까지. 그래서 너무나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어두운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의를 외치고 자유민주를 외쳤던 사람들 대부분의 시에는 원관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조관념을 통해서 우리는 원한다. 자유, 민주, 평화 이런 것들을 썼던 작가들 참여시. 그 다음에 그 참여시가 나중에 민족시, 민족시가 다시 노동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요거 2개 정도 출제율 굉장히 높으니까 요거 꼭 알아둬라. 왜 이런 시인들이 상징적 표현을 많이 썼다고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진짜 원관념은 말할 수 없다. 상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표현을 보시면 마치, 여기 보세요. 마치, 이거 선생님이 전부 다 어디 예문에서 꺼낸 겁니다. 마치 같았다. 마치 같았다 해서 여기서 보조관념. 뭐예요? 보조관념? 보조관념. 꽝이에요. 꽝. 자, 그것이 원관념이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있는 문맥을 봐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시험에 들어가는 거. 자, 그것은 자, 소설 주인공 이름이 용입니다. 이거 껌이라는 작품이에요. 용이가 아주 신나서 팔을 벌리고 막 학교로 가는 장면이 하늘을 날아가는 꿩의 모습 같았다. 그래서 여기서 꿩의 상징적 의미는요. 2 팔 벌리고 날아가는 자유롭게 뛰어가는 용의 모습. 그 다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자, 꿩이 상징적 의미요. 꿩이 왜 자유, 자신감, 생명력 이런 건지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겁니다. 용기, 하나 더. 용기, 자유, 자신감, 생명력. 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죠. 자, 상징적 표현. 자, 다시 마치 같았습니다는 지규야. 2가지 표현이야. 마치 같았습니다는 지규. 자, 그것은 마치 뭐뭐 같았습니다. 용이가 뭐뭐 같았습니다. 지규법.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이거야. 동시에 쓰인 거예요. 이해됐지? 작품 하면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같은이니까 지규법이겠죠. 그쵸? 여기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원관념을 찾아보세요. 지금 달의 숨소리. 달이겠죠, 달. 달이 숨을 쉽니까? 아니요. 달이 숨 쉬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숨소리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 달빛이 쫙 내리비치는 모습이야. 메밀꽃밭에 달빛이 쫙 내리비치면서 너무 낭만적인 그런 어떤 밤의 모습. 낭만적인 밤, 오늘 같은 밤에 딱 어울리는 얘기, 첫사랑 이야기.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달,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화류법도 쓰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포근한 봄. 포근한 봄은 29쪽 시를 보세요. 29쪽 시 원문을 보세요. 자, 29쪽 시를 보시면 1년을 보세요. 1년. 눈이 내린다. 자, 눈 동그라미 치세요. 눈 동그라미 치세요. 자,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있어요. 화자 나와요, 안 나와요? 화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시적 대상에 집중하셔야 돼요. 시적 대상.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눈을 보고 있어요. 화자는 눈을 보면서 자,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화자가 뭔가를 느꼈다. 근데 그 눈이 봄눈이야. 보통 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차갑다잖아. 근데 이 시에서는 눈이 주는 느낌이 포근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눈이 주는 느낌, 포근함. 하나 더 찾아. 포근함 말고. 보드라운. 그렇죠. 잘했어요. 보드라운. 느낌을 받은 거예요. 겨울에 내리는 눈이 아니라 봄에 내리는 눈이라서. 자, 다시. 자, 시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요? 화자부터 찾으십니다.
근데 나가 없잖아요. 나가 없다는 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뭐에 집중하라? 시적 대상에 집중하라.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 태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자,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줄 치세요. 봄비처럼 포근한 눈.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포근하다고 느꼈습니다. 포근함, 동그라미 치세요. 자, 포근함이 뭐예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 유사성.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자, 봄비처럼 포근한 눈에서 원관념은 뭘까요? 원관념은 뭘까요? 대답하세요. 눈. 눈이 원관념이겠죠. 눈이 원관념이겠죠? 눈에서 뭘 느낀 거야? 봄빛을 느낀 거야. 봄빛을. 자, 눈에서 봄빛을 느끼니까 눈에서 포근함이 느껴지는 거겠죠. 이해됐지? 그럼 이 사람이 이런 걸 느꼈는데 처럼이라고 직접 연결해주는 말을 넣었으니까 무슨 법이라고요? 지교법.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 처럼 봄빛처럼 포근한 눈하고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으시오 하면 처럼이 있는 예문을 내겠니? 아니면 처럼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같이, 듣, 인양 이런 걸 내겠니? 다른 걸 내겠죠. 처럼이 없어도 지교법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알았니? 특히 이런 거. 마치 같았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지교법은 무조건 문제를 풀 때 연결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연결어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 지교법 너무 쉬워서 지교법 안 틀릴 것 같죠? 근데 바보 같은 놈들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연결해주는 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 바꿔서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형 보세요. 자,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자, 봄눈.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에도 봄눈 또 나오죠? 자, 봄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봄눈. 자, 시어 반복입니다. 시어 반복. 봄눈에 동그라미 쳤어요. 시어 반복. 뭘 형성한다? 운율 형성. 자,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위에 쌓이는 봄눈. 찾으셨어요? 담장 나무 마당은 뭘까요? 봄눈이 쌓이는 곳이겠죠. 여기저기 봄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쌓이고 있는 봄눈을 뭐뭐 위에 쌓이는 봄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싫어해요? 식구예요? 식구. 문장 구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쌓이는 봄눈? 근데 만약에 봄눈 그럼 뭐가 반복된 거야? 시어가 반복된 거야. 그래서 이 시는 시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구조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건 점층법이라고 해요. 다양한 표현이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 심상도 쓰였어요. 포근하다 보드럽다 해서 심상은 뭐예요? 촉각이에요. 촉각적 심상으로 봄이 주는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아, 눈을 만졌는데 너무 부드러워. 너무 포근해.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차가 뭐 이런 거 차갑다라든가 아니면 눈이 내리는 즉시 다 녹아버리지 않니? 그러니까 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눈에게 어떤 느낌을 투영해 본 적이 없겠죠. 우리 너무 건조하게 살아. 벚꽃이 막 질 때 벚꽃이 떨어지는 걸 딱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이런 거 해봤어? 샤프랑 선생님. 자, 그런 식으로 봄눈이 주는 느낌을 촉각적 심상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자, 다시 책 보세요. 3년.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봄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 하는 눈과 내리는 봄눈 할 때 눈은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음이의어라고 해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 동음이어 많이 쓰면 문학에서 동음이어를 통해서 재미와 웃음을 자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끼 고양이 눈 속에도 봄눈이 내리고 있다. 동음이어 사용했다. 이거도 하나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감았다 떴다 하는 새끼 고양이 눈처럼 줄 치세요. 자, 새끼 고양이 눈처럼 해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뭐야? 연결해주는 말 뭐 있어요? 처럼 지급법 쓰였죠. 보드라우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새끼 고양이의 눈이 원관념일까요? 보조관념일까요? 새끼 고양이의 눈이 원관념일까요? 보조관념일까요? 보조관념이겠죠. 정신 차려. 새끼 고양이의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봄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봄눈이 원관념이에요. 봄눈을 뭐에다 비유했어? 새끼 고양이 눈에 비유했어. 왜? 둘 다 보드럽거든. 보드러운 느낌을 주는 봄눈. 요게 원관념이다. 이게. 자, 봄 반복하고 있죠. 봄눈, 눈 반복하고 있죠. 시어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 새끼 고양이 눈과 같은 포근한 느낌을 주는 봄눈으로 마무리. 자, 28쪽 채점하세요. 28쪽. 자, 1번.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비유. 그 다음 2번. 보름달 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있으니까 지규법입니다. 4번. 직접적으로 연관지었다. 여러분, 원관념이 뭐예요? 2번에서. 내 얼굴. 내 얼굴. 그 다음에 보조관념은 보름달. 공통점은 네 얼굴은 하나. 너무 환해. 보름달만큼 환해. 자, 그리고 1번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2번 관습적으로 굳어진 상징이 있다. 3번 보조관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전부 뭐니? 상징. 별표쳐. 상징 설명입니다. 상징. 1, 2, 3번 모두 뭐라고요? 상징. 1, 2, 3번 모두 상징이다. 별표쳐. 연결어 없이 원관념과 보조관을 연결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연결어 없이 은유법. 이번 문제 별표쳐. 선생님이 특별히 별표치라고 하는 건 옷꽂기 문제로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번입니다. 풍부한 의미, 동그라미. 밑에다 적으세요. 그래서 상징적 표현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1대 다수로 해석된다고 했어요. 상징은 1대 다수. 그 다음 비유는 1대 1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징에서 1이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그 원관 1이 보조관념이고 보조관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자, 1대 다수 적었지? 그 다음 29쪽 1번.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다? 4번이다.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새끼 고양이의 눈이 아니고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러운 봄눈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시에 나온다. 그 다음 2번 비유의 효과입니다. 자, 별표 치세요. 신선한 동그라미, 생생하게 동그라미, 직접 빗대어 동그라미, 유사성 동그라미. 모두 지규법이에요. 모두 지규법. 2번만 뭐니? 2번만 뭐니? 의인법.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A는 포근한, B는 보드라운.